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소울 시리즈의 대본은 멱이 형이 작성을 했어요. 사실 제가 풀업낼 부분만 좀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소울 시리즈를 다 적어서 주셨어요.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제 생각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추가한 그런 대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저런 게 어딨냐, 잘못됐다, 멱이 형한테 따지면 됩니다.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뭐 자꾸 뭐. 네, 형이 좀 주도적으로 해봐요. 데몬즈 소울로 처음 시작을 하죠. 소울류의 시작이며 프롬이 추구하는 게임의 지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가 볼 때 괴작입니다. 괴작. 킹스필드를 이제 즐겼던 변태. 진짜 제가 볼 때 확실히 이 사람은 변태입니다. 예, 소니 측 직원이 우연히 프롬 직원을 만나가지고 킹스필드 시리즈 이제 안 만드냐. 그럼 프롬 직원이 그럼 같이 만들어 보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들어가서 게임이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앞에 이제 아무도 꼬까지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사실 프롬은 돈을 못 버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 시기도 이제 2009년이고 이래서 아마 이게 히트를 못했으면 프롬은 문을 닫았을 거예요. 발매일은 2009년 2월 27일이고요. 국내고 일본판은 2월 2일인가 뭐 그렇게 알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 네, 2일인가 9일인가 뭐 그래요. 한글화 작업 때문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한글화 작업을 근데 거의 끝내놨겠죠. 끝내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발매할 때 약간의 텀이 있는가 보죠. 제가 그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음악 한다고 게임을 그때 못 해봤어요. 제가 이제 소울 시리즈 중에 못 해본 게 데몬즈 소울인데 잡지는 그때 구매를 했어요. 이제 잡지를 보면서 이제 혼자 상상의 나래로 게임을 하고 이럴 때였죠. 데몬즈가 북미 판매권은 이제 아틀라스가 들고 가고 유럽은 이제 반다이 남코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지. 그러니까 유통권 같은 거 같은데. 그렇지. 그냥 팔아서 내가 가져가는 거지 돈을. 퍼블리싱이라든가 뭐 이런 거. 꽤 많이 나눠져 있네요. 여러 이게 데몬즈가 이제 리메이크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판권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쪼개져 있어요. 그 소니하고만 지금 샤바샤바 한다고 될 일이 아니네 이게. 네. 이건 무조건 소니의 허락을 받아야 돼. 네, 이거는 소니 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나머지 회사들 들어가도 내가 봤을 때 오히려 풀본이 PC판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데몬즈는 이게 소니를 설득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개발 비하를 들어보면 알아요. 소니가 이렇게 이제 판권을 많이 넘긴 것만 봐도 이 데몬즈 소울에 대한 기대감은 1도 없었습니다. 프롬도 어차피 안 팔리는 거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임이고요. 소니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게임이 잘 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을 기점으로 해서 소니가 판권 문제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미야자키 감독 이 소울 난이도 상승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변태 아저씨? 네, 변태 아저씨지. 그 인간도 지가 변태 아니라 하더라. 그 아무도 이제 수긍하거나 믿지도 않으시는데 미야자키 사장이자 감독 이제 이분은 난이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킹스필드라든지 뭐 아모드 코어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나오지 않은 게 난이도가 사실 가장 큰 대중성이 떨어지는 거지 사실. 요인이죠. 예. 이게 하드코어층만 바라보기에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은 이제 코어층들이 결제를 해주잖아. 추가 결제를. 그러니까 그 코어층만 보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건 타이틀이 판매가 많이 해야 되잖아. 추가 결제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무조건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건데 대중성이 떨어지면 팔리기가 쉽지 않지. 이 데몬즈에서는 프롬 쪽에서 난이도를 낮추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니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 난이도에 대한 고민을 했냐면 얘들이 아까 내가 아모드 코어 때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아모드 코어 3가 많이 팔렸어요. 5도 많이 팔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3가 팔리고 왜 4부터는 판매도가 그렇게 떨어졌을까? 3가 유독 쉬웠대요. 3로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 근데 그 다음 작부터 어마어마한 난이도로 아모드 코어를 떠나보낸 게이머들도 굉장히 많대요.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게임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구나를 그걸 간접적으로 그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적정선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아신 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소니 직원은 그걸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난이도 정도가 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뭐 여튼 일본 특유의 일자 진행이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도 킹스필드 같은 자유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가든 뭐 상관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죠. 프롬이 꾸준히 해오던 게임 전개 방식을 잘 녹여내고 있어요. 뭐 NPC들의 구성도 여기서 확립되는데요. 다음 나오는 소울 시리즈의 화방이라든지 여기서 방안으로 나오죠.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전사, 영장의 볼드윈도, 그리고 이제 뭐 유다이 씨를 처음 만나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메시지가 없었어요. 요즘은 사짱이더만. 제일 중요한 분을 빼먹었네요. 킹스필드는 하고 끝이야 그냥. 킹스필드는 하고 그냥 다시 로드하면 떠요. 로드하면 되죠. 체크 포인트도 없어. 야 그런 게 어딨어.
내 기억으로는 체크포인트 처음 난 본 게 메탈 기어 솔리드란 말이야. 확인은 안 해봤어. 최초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난이도가 높은 게임일수록 체크포인트 반복 시스템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다니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어떤 자유도를 가지고 있냐면 메가맨하고 똑같아요. 롱맨하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처음에 3개인가 4개인가 막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중 어딜 먼저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데몬즈도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죠. 근데 결국 그걸 다 가야 에어맨 잡고 파이어맨 잡고 뭐 이런 애들 다 잡고 나면 마지막 이제 보스가 가는 게 열리는. 데몬즈도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뭐. 데몬즈 소울의 악랄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소울 시리즈 중 가장 체크포인트가 적습니다. 화토풀? 화투풀이 제일 적어. 근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적냐면 이게 1-1, 1-2, 1-3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중간 보스가 있다든지 보스가 있다든지 그런 식이야. 그 사이에 단 한 개의 핫도풀도 없어요. 달려가야 되죠. 예. 물론 이제 쇼컷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게 기댈 만한 수준은 아니고 잡아야 쇼컷이 생기는 수준이고 제가 1-1을 깨는데 4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걸 주신 분이 자기가 1-1을 깨는데 6시간이 걸렸대요. 비웃었어요. 비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스에서 지잖아요. 그 후의 작품들은 몇몇 구간을 제외하면 바로 보스 앞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보스 앞으로 쉽게 가는 방법이 존재한다든지. 데몬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쫄부터 다시 상대해야 돼요. 데몬즈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울의 이제 맵 구성에 대해서 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보스의 난이도는 후에 나오는 소울 시리즈 중에서는 제 생각에 이 보스 난이도가 데몬즈가 가장 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적에 가까운 마법들도 많았고 보스들의 패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몬스터들의 배치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위키 때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판매량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데몬즈 사실 프롬의 게임을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본 첫 주도 2만 장이 팔렸다고 적혀있던데요. 근데 찍어낸 게 제가 알기로는 몇만 장이 안 돼요. 실제로 물량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초회판이 정말 물량이 적고요. 지금 첫 주 2만 장 팔리면 또 게임이죠. 또 게임이라서. 아니요, 8,000장 빨리는 게임도 있어요. 닌자가 S3로. 뭐 위키에 적으신 분은 이제 북미에서는 반응이 별로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는 북미에서 히트해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반향을 일으켜서 일본까지 다시 번졌고 사람들이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킹스필드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킹스필드가 북미에서 좀 더 성공을 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2009년도 최고 RPG상도 타고 판매량이 하여튼 100만 장 이상 넘어가요. 아마 프롬 최초의 100만 장 이상 타이틀일 겁니다. 아모드 코어 5가 도대체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50만 장 안 될 것 같거든. 제가 알기로도 50만 장 아래입니다. 50만 장. 아모드 코어가 제일 많이 팔린 게 5잖아요. 5 다음 나온 작품이 뭐 부제가 달린 게 있는데 그게 아모드 코어 마지막이에요. 그 애들이 인원이 적으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아모드 코어를 버렸다는 얘기는 아모드 코어가 이거에 대해서 판매량이 형편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프롬은 하나의 작품에 인원을 많이 투자하면 다음 작품이 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판매량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신뢰할 수 없거나 안 나오거나 뭐 그래서 판매량에 대한 얘기는 안 적었어요. 2009년도 정도면 사실 휴대용 게임기하고 폰게임이 일본에서 굉장히 득세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도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인수합병도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프롬이 이 데몬즈 소울이 없었으면 사실 아모드 코어 5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파산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저 말이 맞는 게 이 시기에 프롬도 천주나 아모드 코어 같은 경우가 킹스필드도 그렇고 PSP 버전을 계속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다 실패를 하죠. 프롬 게임들은 진짜 힘들었는데 이 데몬즈 소울이 성공을 하면서 이거를 발판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제가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이제 미야자키 히데타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소울 시리즈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3년 프롬에 입사를 해요.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아모드 코어 라스트 레이븐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기획을 해요. 그러니까 2006년 아모드 코어 4의 디렉터로 사실상 데뷔를 하게 됩니다. 즉 그동안 아모드 코어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모드 코어는 근데 계속 판매량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으니까 3때 입문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시리즈의 난이도 때문에 다 빠져나갔거든. 이제 4가 그게 기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을 했겠죠.
그 자기가 또 디렉터고 하니까 책임감을 느꼈겠지. 미야자키는 킹스필드라든가 이런 예전에 판타지 게임을 프롬이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자기는 와서 계속 메카닉만 하고 있는 거야. 판타지 게임 같은 걸 만들고 싶은 욕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소니 쪽 프로듀서인 카지 캔이라는 사람을 진짜 말 그대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왜 킹스필드 후속작은 없나요?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 얘기가 이제 이 두 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미야자키는 판타지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 카지 캔이라는 사람은 진짜 순수한 팬의 입장에서 킹스필드 후속작이 보고 싶었던 거고. 당시 미야자키가 소니랑 같이 하는 거면 온라인을 좀 넣을까? 쟤들이 해주지 않을까? 때문에 온라인 요소가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프롬 단독 작품이었으면 온라인이 절대 들어갔을 리가 없어요. 절대 못 나옵니다. 네. 절대로. 아까 말했죠. 아마도 그거 볼 때 개판이라고.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라서 기존에 있던 팀이 아니라 개발팀을 새로 짰대요. 그래서 개발이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야자키는 데몬즈 소울은 팔릴 게임이 아니라고 봤대요. 이 기획이 왜 통과될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거는 다 근데 아까도 말했죠. 킹스필드 후속작을 보고 싶었던 카지 씨가 엄청나게 설득을 많이 했대요. 이제 귀인입니다. 귀인 네. 이런 사람. 카지 씨가 매달려가지고 소니를 끝까지 설득했대요. 뭘로 설득했는지 모르겠어. 데몬즈 소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킹스필드도 그렇지만 거지같이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인터뷰를 통해서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냐고 물어봤어. 최대한 모험하는 느낌을 주고 싶었대요. 네가 지금 당장 어느 숲속에 떨어졌어. 거기서 누가 저 숲은 뭐고요?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말해주냐고. 그래서 통과된 거야. 이게 바로 통과의 원인이라니까. 킹스필드 2가 그래. 그러니까 그 느낌을 사람들이 느끼기를 원했대요. 진짜 그래야 모험 아니냐. 요정이 튀어나가지고 내 이름은 누구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이거는 현실성이 안 맞는다. 소울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죽어도 납득을 하고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미묘한 난이도 디자인이라고 봐요. 왜냐면 죽었는데 거지 같은 아내가 아니라 아씨 저것만 피하면 됐는데 다시 하게 만드는 이 미묘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소울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난이도 밸런스 조절이 진짜 완벽합니다. 그래서 미야자키가 데몬즈 소울 처음 만들 때 이 부분을 엄청난 신경을 썼대요. 점점 학습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기분을 들게 해서 좋게 만들어지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몬스터의 배치도 고정시켰대요. 랜덤이 아니라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작을 엄청 신경을 썼대요. 적어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게 조작 탓이 아니라는 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야자키가 조작성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이유가 죽은 게 조작 탓이라는 생각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자기는 마조리스트 게임을 만들려고 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잘 죽지만 페널티가 적지 않느냐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놈이라니까. 야, 그래서 나중에 사장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당시 서양 RPG에 비해서 액션성이 강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킹스필드의 후속이지만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나온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액션성을 강화시키려면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그게 확 오거든요. 이건 정말 신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1인칭은 캐릭터 액션이 잘 안 보이잖아요 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혈연 시스템으로 누군가 어떻게 죽었는지 리플레이가 나오는 장면들은 그 당시 매우 신선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끼리 글자를 제한적으로 남겨서 힌트 혹은 함정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건 사실 시스템적 한계랍니다. 원하는 단어를 그대로 옮길 수가 없대요. 서버가 부하가 너무 넘쳐서 안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단어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하지만 그 당시는 이게 최선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온라인 시스템을 전부 다 포함해서 카지 씨가 계속 소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변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변태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미야자키의 발언입니다. 이상하게 똑똑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인간이었습니다. 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대요.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는 무리였지만 본래 기획은 PVP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화토풀 지점이 아니라 다음 화토풀 지점인 꼬린 지점에다가 만들고 싶었대요. 죽으란 소리지 이건. 쎄 빠지게 갔는데 다음 핫도풀이다 앞에서 웰컴하고 찌르는 거죠. 다시 와 이렇게 만들고 싶었대요. 이런데 변태가 아니라고? 미야자키의 발언이에요.
내가 가야 할 방향에 적이 있긴 할 텐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시츄레이션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일단 미야자키의 공헌을 온 데몬즈 소울의 히로인은 화방녀라고 합니다. 그렇대요. 그렇죠, 뭐. 예, 맞아요. 뭐 다음 시리즈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죠. 귀엽지 않냐면서 막 자랑을 하고 그런 인터뷰 내용들도 있더라고. 벤트는 확실하군요. 뭐 패티시가 그쪽인 거지. 실제로 개발 당시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자라는 게 원래 프롬의 기본 정신이래요. 근데 그게 극대화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묘경이 언급했듯이 개발 막바지로 갈수록 미야자키는 난이도에 대한 고뇌가 엄청났어요. 이대로는 망한다.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는데 또 망하겠구나. 이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근데 소니는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닌가? 그것 때문에 고민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디버그 스텝 중 하나가 게임을 자기가 테스트를 하는 도중 갑자기 게임이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일가를 냈대요. 하시던 대로 하세요. 왜 갑자기 그래요? 이 게임은 쉬우면 안 됩니다. 예? 사악한 놈을 저기도 있었어, 제기라.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말했던 그게 그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 미야자키는 그래 이건 어렵게 내자라고 마음을 다 잡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래 손해는 우리가 안 보니까 뭐 이랬을 수도 있지. 이 게임의 탄생 비하들을 제가 인터뷰를 토대로 조금 더 적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출발하시죠. 2011년 검술의 일가처럼 이제 소울류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죠. 예, 그 게임을 이제 만들게 되는 다크 소울 1이 나오는데 뭐 이제 소울 라이크, 소울 스타일 본격적인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태양만세! 자, 유행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예, 그런 다크 소울이 등장하는데 뭐 일단은 다크 소울이라는 제목 결정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처음 제목은 게임 내 등장하는 적 중 하나인 다크레이스였다고 합니다. 난 다크레이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오긴 나오지 지금도. 3에서 다크소드 들고 다니네 걔. 아 그게 다크레이스야? 그게 걔들이 다크레이스야. 1회에 등장하죠. 예, 그 친구들이 다크레이스고. 근데 이게 인종차별적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제목은 못 정하고 프로젝트 다크라는 이름으로 도쿄 게임쇼에서 공개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개했다가 자, 다크로드라는 제목으로 또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상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다크링이죠. 속으로 이게 똥꼬예요, 똥꼬. 학문을 가리키는 거라서 결국 최종적으로. 근데 다크링이 실제 게임 내에서 나오잖아. 그치. 게임 내에서 나오는데 이게 제목으로 하면 그걸 이제 상징화할 수 있으니까. 영문판에서는 다크링이라고 안 나오고 다크사인이라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다크 소울로 하게 되죠. 야 다크라는 이름은 무조건 넣고 싶었네. 근데 그 뒤에 붙일 게 없으니까 그냥 데몬즈 소울에 소울을 갖다 붙였네. 데몬즈 소울에 또 이어지는 그 히트를 치기 위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았어요. 그 뭐 킹스필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광룡 기라와 백령 시스의 스토리에 해초의 불이 망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전에 킹필 때도 뭐 그렇겠지만 제가 원 안 해봤었는데 2나 3도 그냥 하늘이 그냥 검은쳐. 얘들은 무조건 다크한 거 좋아해요. 빛이 없어. 그러니까 신화에 등장하는 인류에게 빛을 밝히는 태초의 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접목되면서 세계관을 이제 확립을 시키는 거죠. 뭐 게임은 여전히 스토리는 시원하게 알려주는 거 없고요. 기존 프롬 게임이 추가하던 방식 그대로 고수합니다. 뭐 단편적인 지식만 툭툭 던져주는데. 그래도 솔직히 킹스필드 스토리는 단순하기라도 했지. 여기는 그 불이 등장하면서 신화적인 요소까지 접목시키면서 내용이 아주 복잡해지고 수많은 등장인물들 간에 상황하게 많이 생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게임을 또 많이 크게 히트쳤고 적은 정보로 아이템 설명이나 뭐 인물들의 대사를 유추해가지고 스토리를 끼워 맞추는 프롬내라는 게 유저들한테 생기게 되죠. 여기서 제가 조금 추가를 하자면 프롬내는 2001년 코믹해, 코믹마켓 뭐 이런 거요. 코믹해라고 부른대요. 뭔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거기서 아머드 코어에 등장하는 기체인 나인볼이라는 기체가 있대요. 나인볼이 저기 아마 최종 보스급으로 좀 뭐 나오고 그러는 애인가 봐. 그러니까 뭐 NPC 중에 아마 최고의 네. 그 랭크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라인볼에 대한 얘기를 약 1200페이지 정도로 적어서 뭐 판매하거나 그랬던 사람이 있나 봐. 미친놈이네 이것도. 그 사람의 닉네임이 프롬네래요. 그래서 그래서 프롬네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래.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각 개인별로 스토리적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과가 다 제각각이에요. 예. 그게 완전히 약간 그 자기의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맨날 댓글에 싸우잖아. 예. 그래서 서로 많이 싸워요, 사실. 그래서 뭐 프롬이 이걸 가지고 대회도 열었다고 하는 거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자기들이 스토리를 잘 구성해 나가느냐 이렇게 상금도 걸고 사실 이것만 봐도 애초에 스토리를 푸는 놈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조지 루카스 같은 거라니까. 스타워즈도 조지 루카스가 그런 점 많이 하거든. 팬들이 와가지고 혹시 이거 아닙니까? 오, 그걸 네가 막 눈치를 챘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 작품 들어가. 그러니까 저런 대회 넣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예. 프롬도 이렇게 열린 결말이라든지 열린 형태의 스토리를 써놓고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건담도 이런 게 많죠, 사실은. 이런 거는 팬 문화가 발달된 작품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팬픽이나 이런 것들이 2차 창작물이 발달해야지만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 저작권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2차 창작을 막는 것만이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창조성과 창의력이 결국 말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 좀 그만 만들라고. 적당히 좀 하자. 야, 그렇지만 야동 시작이야. 그런 게 있어야 진짜 좋은 2차 작품이 나온 거라고. 아, 우리 그 산수 그 수학쌤 쌤이가 왜 그래야 돼? 데몬즈부터 그랬지만 절묘한 전투 밸런스.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연결되어 있는 맵 구조. 기괴하면서 특색 있는 몬스터 이것들은 뭐 킹스빌트부터 이어 얻은 거죠.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인왕을 해보면 소울 시리즈가 맵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인왕 맵이 개판이거든요. 이낭은 꼬아놓기만 하고 유기적인 연결성은 많이 떨어져요. 소울 시리즈는 맵을 막 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 이 맵은 이렇구나. 모든 게 그냥 다 맞춰져요. 네, 소설에서 단편적인 거 쭉쭉쭉 던져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딱 끼워 맞추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울은 그래서 한 번 깨고 나면 웬만해서는 길을 잘 안 잊어요. 네, 맞아요. 난 인왕의 그 진해 만나러 가는 길을 아직도 모르겠어. 미투. 하여튼 뭐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이제 다크 소울은 데몬즈를 훨씬 뛰어넘는 판매고를 올리게 되고요. 근데 골스펠을 이제 양성하게 되죠. 근데 뭐 문제는 여전했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롬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버그는 당연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다크 소울 1이 너무 또 신격화돼 있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신격화돼 있어가지고 다크 소울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엄청 싫어해 사람들. 싫어할 사람도 많고 싸움도 많이 일어났을 때까지 싸운 적도 몇 번 있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저도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기술력 업수를 보여주는 거 타겟팅 하면 네 방향 구르기밖에 안 되는 거. 난 이걸 몰랐지. 타겟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타겟팅을 하는 순간 그 8방향 구르기가 갑자기 안 된대. 네,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결정적으로 더 무서운 거는 그게 내가 향하는 방향 반대편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런 뭐라 할까 그 축 틀림이 일어나요. 타겟팅을 하고 나면은 카메라가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봐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야자키 이야기했죠. 그 내가 조작 때문에 죽는 일이 없게 만들고 싶다고. 개소리라니까 그거. 그게 가장 말도 안 되는 게 여기 다크 소울에서 등장하고요. 나 지금도 보면 패드 탑 많이 해. 패드 고장난 줄 알고 새로 샀다니까. 조작 그지 같아. 자, 뭐 그거 하고 뭐 히트박스도 굉장히 안 좋죠. 왜냐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 몬스터 왼쪽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는 맞는 거야. 와, 나 이거 할 말 많다. 히트박스가 가장 완벽한 게임이 모넌이거든. 월드는 그게 어긋났어, 솔직히. 월드가 많이 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팬들한테 히트박스가 너무 쓸데없이 넓어졌거든. 많이 넓죠. 그래서 웬만한 구르기를 피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막 돌진이라든가 이런 걸 뒤로 피했는데 갑자기 뒷다리가 와서 걷어 차고 와버린다든지. 네, 히트박스 너무 커졌어요. 근데 이제 그 전작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히트박스를 매우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픽은 쓰레기지만 내가 와 조작감 때문에 화는 안 나. 그냥 내 손가락이 화가 나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모넌이 더 잘 만들었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맞아요. 원은 아니야. 원은 아니라니까. 원은 진짜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고요. 신격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사실 사람들이. 게임 완성도는 제가 이제 데몬즈 소울 전혀 안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데몬즈 소울이랑 다크 소울을 비교하면 데몬즈 소울이 훨씬 더 완성돼 있습니다. 이게 다 소니의 자본과 기술력 때문이겠죠. 지금 얘기를 보니까 데몬즈 소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니의 입김이 좋게 작용을 잘했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불본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불본에도 소니의 기술력이 들어가는 게 신의 한 수입니다. 뭐 원은 사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더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벌써. 여기서 약간 좀 추가를 할게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3년 후에 2014년에
2를 발매하는 프롬인데 소울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야자키 히데타카 프로듀서가 당시 블러드본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크 소울 2는 미야자키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만들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됐어요. 이제 어떻게 사람이 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이제 감수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부야 토모히로라는 사람이 이제 디렉터를 만든단 말이에요. 다크 소울 2를. 근데 발매 후에 찍혀 있는 프로듀서는 다른 이름이야. 다니무라 유이. 이게 어찌 되는 거냐? 단순하게 유추만 해봐도 시부야가 만들던 다크 2를 미야자키 감독이자 사장인 이 사람이 까버린다 그랬는데 시기상 아니에요 그때. 다크 소울 2가 발매할 시점에는 미야자키가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야하고 막 내가 봤을 때 이게 프롬 내 정치 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코나미 때처럼 저희가 저번에 코지마 히데오 특집 때 얘기했지만 그때도 이제 많이 쌓아가지고 결국에는 코지마가 져서 형사원까지 이제 결국 막판에 이제 프로듀서가 바뀌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막 게임을 좀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다 아니면 게임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좋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됐다고 봐요 나는.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좋은 결정이었거든. 그런데 이게 만약 잘못됐으면 아마 미야자키는 지금 엄청나게 까였을 거예요. 왜냐? 2가 2014년 3월 11일에 발매를 했습니다. 근데 2014년 4월 28일에 카도카와 쇼텐이 애니 보시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 소프트웨어를 인수합니다. 그렇죠. 이제 프롬도 이제 지금은 예, 자체 자기만의 회사가 아니고 네, 카도카와 쇼텐은 자회사입니다. 네, 자회사예요. 네. 그리고 5월 22일에 미야자키 히데타카가 회사의 사장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사장은 아모도 코어를 만들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쫓겨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물론 이 과정이 전혀 설명이 안 됐어요 지금. 그냥 미야자키가 사장이 됐대. 사실 뭐 어른들의 사정이고 회사 내부 사정이나 저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난 여기서 약간 너무 코나미의 냄새가 강하게 났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코지마가 이겼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프롬에서 데몬즈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난 거였던 거죠. 사실 데몬즈를 미야자키가 어떻게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게 이제 2가 발매되는데 2는 전혀 다른 거야. 완전 풀어내는 방식이 달라서 내가 1 했던 사람이 2에서 잘할 수가 없어. 다른 게임이라 봐야 돼 이거는 사실. 잘할 다른 게임이라 수가 봐야 돼. 없어. 아니, 둘 다 체계만 똑같이. 기본적으로 회피하고 패링하고 이 모든 공격들의 타이밍이 달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2가 보면 판매량이 더 많아요. 1보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2에 멀티 요소가 뭐 데몬즈부터 시작해서 나온 그 멀티 요소가 크게 꽃을 피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다크소울 1은 기존에 데몬즈가 가지고 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게임 내 버그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진짜 1의 완성도는 똥망인데 야 이거 잘라. 나 동기 따는 것 같아. 야 댓글에 야 멱이씨야 너 죽을래? 네가 뭘 아느냐? 네가 해봤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약간 위쪽에서 끝났을 것 같은데 탈방향에서. 다크 소울에 이제 앞잡 뒤잡이라 불리는 치명타 공격이 있죠. 네, 근데 뭐 앞에서 잡다 뒤에서 잡다. 아 그게 예. 정식 명칭이 치명타 공격이잖아. 그렇지. 치명타 공격이지. 예. 치명적 공격인가 한데 그럴 거야 내가. 예, 그렇죠. 근데 이래서 이제 멀티로 다른 유저가 침입해 와서 이 뒤잡을 시전하면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뒤를 잡는 모션만 나와도 딸려가 잡힙니다. 블랙홀 잡기라고 네, 불렀잖아. 블랙홀 디잡이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건 이 블랙홀 디잡을 당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요. 그 미세한 프레임 드랍으로 구르기를 하면 디잡을 빠져나왔습니다. 잡히는 것도 문제고 빠져나오는 것도 문제죠. 문제고. 예, 둘 다 문제인 거죠. 예, 유저 간 싸움에 버그가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방패 싸움도 너무 말도 안 됐고요. 이래서 멀티 싸움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은 싱글로서 완성도는 높았을 줄 모르나 멀티의 완성도는 낮았고 굉장히 낮았어요. 2는 싱글로서 완성도는 낮았을지 모르나 멀티의 완성도는 2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지. 2에서 다니무라 디렉터가 이 멀티에 신경 쓴 게 다른 유저의 침입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설계를 해놨어요. 처음에는 진짜 욕 많이 했겠죠. 이거 막을 수도 없는데 어떡하냐. 다른 사람이 와서 맨날 나 죽이는데. 근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적응해가지고 내가 이기고 싶다 생각을 해서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DLC 나오면서 투기장까지 넣어달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대전 게임에 서막이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개발 때부터 PVP를 좀 유도를 했네요. 강요하고. 강요한 부분이 많아요. 다크소울 3부터 PVP 하신 분들은 2가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하시는데 3에서는 다른 유저가 오는 걸 간단하게 막을 수 있죠. 잠부를 켜지 않으면 게임 끝날 때까지 다른 유저를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2는 그럴 수가 없죠. 그 원천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화도풀에 인간성을 태워야 하는데 30분 시간제였어요. 그러니까 원도 3하고 같은데 인간성을 사용해갖고 인간이 되지 않으면 침입이 안 되죠. 2에서도 인간성이라는 아이템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했듯이 시간제였다는 거죠. 시간제고
죽어서 내가 망자가 돼서 피가 줄든 말든 그냥 쳐들어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이 인간 상태냐 망자 상태냐에 대한 페널티가 가장 높았던 게 데몬즈 소울인데 데몬즈 소울은 피가 반으로 줄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데몬즈는 최고까지 줄이면 15%까지 줄일 수 있는데 뭐 다크 소울 2도 반 정도는 줄죠. 반. 예. 근데 이게 미야자키 감독이 다시 뭐 디렉터를 맡게 되는 3에서도 꽃을 피우고요. 최신작인 세키로에서 많은 분들이 그 PVP 고수분들이 세키로를 구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이유는 딱 하나죠. 멀티가 안 된다는 거. 그 침입자 유형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심연령이라고 해서 심연에 들어갔을 때 침입 오는 것도 있고 가장 또 엽기적인 거는 거울령이죠. 거울의 기사가 그럼 근데 데몬즈 소울 때부터 계속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예, 특정 보스는 유저였던 거. 유저가 근데 보스인데 이거는 보스가 나를 소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스랑도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 유저가 와가지고 날 또 괴롭혀. 그래서 2배로 힘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돼 있죠. 3에서 나오긴 하는데 난 3에서 그 보스 나올 때 랜선 뽑아. 차라리 내가 NPC랑 싸워봐. 만약 거울령 하잖아? 계속 거울 기사 피 다 채워. 계속 피 써. 대복 써, 대복. 피 반주로 넣으니까 피 대복 다 해. 피 반주로 넣으니까 대복 다 해. 안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에서는 회복 아이템도 엄청 많죠. 그게 횟수로 돼 있잖아요. 횟수 회복하는 또 템을 먹습니다. 그럼 또 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자 방송인들에게 이제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이제 하시죠. 다크 소울 3가 2016년 발매됩니다. 자, 2015년 발매된 블러드본을 끝마치고 미야자키 디렉터죠. 총괄 디렉터가 참여하고요. 그 타니무라 유이가 DLC를 만든 걸 알고 있어요. 자, 시리즈의 마지막 닭게 스토리가 모두 귀결되면서 완성이 별 턱이 없죠. 그냥 쭉 떡밥 던지고 그냥 게임 끝납니다. 이 정도면 유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반이야. 뭐 나름대로 마무리 짓긴 해요. 마무리 짓긴 하는데 좀 뒤가 구리게 마무리 짓고요. 이 본편이 마지막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팬들 사이에서는 이래저래 많은데요. 지금도 많죠. 자, 그건 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미야자키 특유의 모호한 인터뷰 방식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터뷰할 때 전환점일 뿐 최종은 아니다 라고 했다가 몇 달 뒤에 또 인터뷰할 때는 이번이 끝이다 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 뭐 타니무라 같은 분이 할지도 모르나 미야자키 본인은 신규 IP를 할 생각이며 소울 시리즈는 손을 넣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정치적인 사람 맞다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전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야. 이 화법이. 자, 이런 형태는 이제 인터뷰는 세키로에도 이어지는데요. 세키로의 DLC를 지금 만들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지금은 안 만들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 수도 있다, 안 만들 수도 있다는 해석의 뉘앙스를 남겨버렸죠. 나중에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뺀 것 같긴 한데 인터뷰에서 세키로의 DLC는 나올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아마 물었을 거예요. 지금은 만들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게 네. 정말 모호한 단어죠. 자, 1, 2편의 장점이던 진행의 자유도를 좀 많이 빼앗았고요. 그래서 1차 진행으로 진행되고 몹도 재탕, 맵도 재탕. 사실 1에서 있던 걸 거의 가져다 썼고요. DLC 고리도시도 2의 거를 좀 많이 가져다 썼어요. 그리고 뭐 아리안드레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맵 구조라든지 적의 형태라든지 구성 이런 게 진짜 엉망입니다. 그래서 기존 팬들에게 볼멘 소리 많이 들었고요. 최하점을 봤습니다. 제가 할 때는 메타스코어가 최하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개발의 한계가 온 거야. 모션은 킹스필드 때부터 재탕입니다. 재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킹스필드를 해보시면 킹스필드 때 모션이 다크 소울, 데몬즈 소울 그대로 나오는 모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닥소울 3 DLC가 거의 최악이에요. 평은. 이게 DLC가 2개나 나왔는데요. 한 개는 이제 아리안데레제고 한 고리 도시인데 도시는 저 평이 괜찮아요. 근데 아리안데레제는 진짜 바닥이고요. 완전 최하 점수를 받았고 원래는 이 2개가 하나였대요. 하나를 쪼개서 냈답니다. 가장 좋은 평을 받았던 DLC는 블본이죠. 블러드본은 반대죠. 지금 제가 쪼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블러드본은 원래 2개였던 거를 하나로 합쳤죠. 그러다 보니까 볼륨도 크고 내용도 진짜 충실했죠. 인간들이 아캄 나이트 DLC를 안 해봐서 그래.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 아리안데레이 문제가 또 많은 게 맵은 진짜 넓은데 안에 채워놓은 게 없어요. 그냥 벌판이야. 뭐 근데 3에 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픽이 많이 개선돼서 상당히 좋고요. 나름. 이게 사실상 블러드본 엔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블러드본이 그 소니가 결국 그렇게 영향을 미쳤죠. 그게 프롬이 데몬즈를 기점으로 해서 멀티가 좋아지고 블러드본을 또 기점으로 해서 다크 소울 3 그래픽이 좋아지거든요. 소니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회사. 사실상 소울 시리즈 그래픽 엔진도 다 데몬즈 소울 거일 텐데. 그전에는 그 정도 수준을 못 만들었어요. 사실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래픽적인 부분인데 그 대부분을 뭐 자세히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니가 골자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이제 그 중소기업의 가장 좋은 상생의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불본에 또 이어서 그 뭐 플스 5 나올 때, 왜냐하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3는 대신에 다크 소울 1, 2 이제 불본으로 이어지는 게 각 작품마다 다 조작감의 문제가 많아요. 3가 그런 조작감의 문제들을 다 조금씩 개선해서 3가 가장 조작감은 훌륭합니다. 진짜 내가 맘먹은 대로 제일 잘 움직여주는 게 3예요. 또 기존에 없던 거 이제 전투 기술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다크 소울 1, 2가 사실 좀 단순한 전투 방식이거든요. 그냥 치고 빠지고 맞고 이게 끝인데, 이 전투 기술이 들어가면서 전략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 호평을 많이 이끌어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전투 기술이라는 것 때문에 이 다크 소울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다크 소울은 무기는 많은데 직검이냐 자검이냐 창이냐 이런 이제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모션이 거의 비슷한데, 전기 하나 때문에 모션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는 이제 무기 종류마다 다른 경우가 많은데, 비슷한 무기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냥 배기 위주의 대검인데 이 대검이 전투 기술은 직검처럼 가버리는 거야. 직검처럼 가는 것도 있고 창처럼 가는 네.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PVP나 이런 데서 전략적으로 확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PVP에서도 좋고 PVE에서도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식이 아주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대검이나 뭐 직검이라듯이 전투 기술을 이용해서 휘두르기를 하면 방패를 한 번에 까버리죠. 그래서 뭐 치명타 공격, 앞잡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 되면서 PVE에도 쓰기 나름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액션성은 쓰기가 제일 좋아, 내가 봤을 때. 액션성이라든지 조작감 이런 게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크 소울 하실 거면 그냥 3만 해보시는 걸로. 그래야 좋은 총만 가지고 가. 솔직히 DLC 빼면 3가 나이가 제일 쉽긴 합니다. 네, 쉽기도 하고 제일 무난해요. DLC는 내가 쉽다는 말은 못하겠다. 뭐 이제 3편은 이제 방송하신 분들이 모두 해가지고 뭐그 유다이안과의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 됐죠. 노출도가 굉장히 커서 저희가 특별하게 뭐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인왕이라든지 로드 오브 폴룬, 서지, 작년에 최다 고티를 받은 갓 오브 워, 그 2D 이제 횡스크롤 액션에 지금 뭐 킥스타터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지만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할로우 나이트, 셀드 앤 생츄어리까지 이런 게임들이 다 모두 다크 소울, 데몬즈 소울을 시작해서 다크 소울의 이제 소울류 형태의 액션 방식을 추구하고 있죠. 게임 전반에 걸쳐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뭐 프롬의 고집과 장인 정신이 이번에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블러드본 이야기 해볼 건데요.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데몬즈 소울의 후속으로 처음에 기획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상으로는 3보다 먼저죠, 근데. 네, 3보다 이제 1년 먼저 앞서죠. 그 미야자키 디렉터가 그래서 이거에다 중점을 더 두고 있었고요.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쿠툴루 신화를 접목해가지고 프롬의 부족한 자본과 기술력을 소니가 지원해서 서로 합작이 이제 궁합이 맞다는 걸 다시 보여준 수작입니다. 고딕 양식의 이제 디자인, 18세기, 19세기 뭐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듯한 그런 디자인과 약간의 스팀펑크, 뭐 총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야남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조작 체계의 유사성과 처음 기획된 데몬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울류로 분류하고 있어요. 다크 소울에 없는 무기 변형 시스템, 이걸 넣어가지고 심심했던 전투 방식에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전투 흐름이나 해결 방식이 완전 다른 게임이 됐어요. 그리고 불문만의 시스템이죠. 리게이 시스템. 피가 깎였을 때 다시 공격을 해서 반개가 적을 맞추면 피가 회복되는 걸 이제 집어넣어놨어요. 자, 이것 때문에 다크 소울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기마다 이 리게인 양이 다르잖아. 유지 시간도 다르지 않나? 유지 시간은 거의 비슷한데 양이 다르고, 자, 첫 기획이 데몬즈였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불본인데요. 자, 이제 꿈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제 등불이 데몬즈 요소과 좀 비슷하고요. 꿈 안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 수단이 데몬즈처럼 이제 비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몬의 흑성형처럼 불본의 계몽이라는 게 있죠. 계몽이 늘어나면 적 패턴이 늘어나고요. 안 보이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데몬즈의 약초처럼 수혈액을 물량 노가다를 통해서 쌓아둘 수 있죠. 우리가 설명 안 했구나. 대문제 흑성량을.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넣으려다가 너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흑성이나 백성에 대해서 가면 데몬즈 이야기할 건 진짜 많아요. 데몬즈도 이제 성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난이도가 조절이 돼요, 사실. 그냥 네. 짧게 얘기해서. 네. 네. 거기서도 이제 성향을 이제 백성형을 만들고, 아니면 여기서는 계몽을 자꾸 떨어뜨리면 돼요. 이제 계몽을 쓰면 되니까. 그 게스코빈 신부 뭐 이런저런 이제 기도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은바사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데몬즈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는데 은바사가 그런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자 종합했을 때 데몬즈 2로 처음에 기획됐다는 게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늘 그렇듯 이제 초반 기획이 틀어져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좀 많이 낮은데
미국, 유럽, 뭐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투르 신화를 많이 활용한 것들, 월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기서 많이 갖다 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하게 됩니다. 불본 같은 경우는 개몽에 있어서 보스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해믹 같은 경우는 내가 개몽을 0을 만들어 버리면 마녀가 소환하는 친구들이 안 나오죠. 원칙적으로는 개몽 0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면 마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개몽을 1을 얻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0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어. 집에 갔다 오면 돼. 집에 가서 쓰고 오면 돼. 쫄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안 그래도 호구 할머니가 쫄이 없어 봐봐. 더 호구 되는 거지. 네, 완전 호구죠. 개몽이 없다 보니까 아예 눈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개몽은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개몽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그 아이템을 얻어서 개몽을 올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듯이 그러니까 외계 신들에 대한 지식을 내가 얻어서 안 보이던 그러니까 미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플스4 초반에 진짜 소프트가 없었거든요. 심각했어요, 이거. 네. 플스4가 초반에 소프트가 워낙 없다 보니까 계속 플스3 때 게임을 리마스터로 막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플스4는 지금 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플스3로 게임들이 다 나오고 있고 플스4 사봐야 플스3 게임 리마스터밖에 없는데 왜 사냐? 몰라 사냐. 네. 나중에 가격 할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풀4를 사게 만들었던 게임이 블러드본이죠. 진짜 큰 역할을 했어요. 좀 뭐 이만큼 좋은 설을 남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소니하고 합작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좀 뒤지면서 얘기를 좀 추가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게임 판매업자들하고의 인터뷰였어요. 오프라인으로 파는 국전이나 뭐 용산 이쪽 사람들 이제 사장님들하고의 인터뷰 내용인데 뭐 데몬전은 처음부터 작게 찍었습니다. 데몬전은 물량이 원래부터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게임에 비하면 다크 소울 1, 2, 3 그러니까 다크 소울 시리즈는 중고 매물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율이. 업계에서는 이걸 회수율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같던데 세키로는 아직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회수율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 일단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일단은 세키로가 지금 많이 풀렸던 말이 많아요. 지금. 지금은 이제 깨신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대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중고로. 그런 것도 있고 초반에 많이 또 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소울류는 의외로 10%가 안 된대요. 이 회수율이. 근데 유독 블러드본만큼 회수율이 좀 높대요. 그 이유가 뭐냐? 블러드본 초반 난이도가 아주 거지거든요.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난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약은 수급이 안 되잖아요. 리필이 안 되거든. 내가 먹어야 되지. 레벨업도 초반에 안 돼. 강해질 수가 없지. 애들은 많지. 길도 모르겠지. 거기다가 보스 앞에 늑대 2마리 깔아놓은 거 그거 미친 짓이야. 그거는 이거 진짜 처음에서 뭐 가지 말라는 소리거든. 그거.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많이 팔린 게임입니다. 블러드본은. 소니 쪽 사람이면 솔직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회사 합작을 다시 개혁하지 않는 건 바보 같은 이건 짓이죠. 바지끄댕이 잡아야지. 상황이 역전됐어. 소니 쪽에서 소니 쪽에서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프롬도 반대쪽으로도 좋고 왜냐하면 계속 기술력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프롬은 의리를 지켜줘야 돼. 이 정도면. 자기들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니인데.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제 소니 없었으면 그냥 망했다니까. 뭐 그리고 또 이제 블러드본이 대단한 게 본 작품하고 DLC가 둘 다 이제 메타 스코어가 진짜 높은 거는 아마 이 불본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지금 프롬 게임에서 그만큼 역대급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불본에서 DLC를 해보자는 사람은 불본을 안 해본 거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래갖고 한번 그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부린 적 있잖아. PS 무료 게임으로 블러드본만 준 거야. 그 사람들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DLC 안 하면 또 안 해봤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거든. DLC를 결제를 해요. 그래서. 아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근데 실제 플러스 게임을 그런 식으로 장사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DLC는 네 돈 주고 사라 이런 식으로. 해봐야 돼요. DLC가 진짜 재밌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뭐 킹스필드 아모드 코어 이야기하면서 나왔는데 그 다크 소울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작곡가분이 좋은 OST가 이제 흥행의 또 하나의 요소였는데 그러니까 분명 프롬이 OST가 좋다라는 평은 많이 받았던 회사긴 해요. 아모드 코어 때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게임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고 했는데 다크 소울 1, 2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OST가 사실. 그렇죠. 불본부터는 진짜 뭐 OST만 따로 구매하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불본이 또 좋은 게 다크 소울 1에서 진짜 보여줬던 맵 구조랑 몹 배치가 다시 한번 불본에서 좀 빛을 발해요. 불본도 진짜 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나 싶은 게 다 연결돼요. 뭐 그렇긴 한데 프롬다운 약점도 그대로 있어요. 벌건 좀 심각한 여전하고. 장인정신 빼자 이제. 다크 소울 2, 3에서 보여줬던 이제 멀티적인 요소는 아마 이제 미야자키 디렉터의 좀 생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다크 소울 2 때문에 완전히 개판이 났거든요. 이거 너무 정치적인데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무조건 싫다는 거 아니야? 유저간 매칭 구조를 어렵게 해놔가지고 침입 구조를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는 좀 죽었고요.
뭐 대신에 이제 파밍을 할 수 있는 추가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배를 만들어 놨는데 이 성배도 좀 시간이 쫓겼는지 좀 맵이 다양하지 못하고요. 좀 미완성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또 뭐 최고의 작품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2를 기다리는 거지. 예, 뭐 독점인 것 치고는 멀티 플랫폼으로 나온 다크 소울하고 판매량이 비슷해요. 고티 쪽에서도 불본이 아마 포럼이 가지고 있던 게임에서 가장 큰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다크 소울 1이 이제 1년 후에 뭐 230만 장, 2는 250만 장, 3는 뭐 시작하자마자 잘 팔렸죠. 300만 장 이렇게 팔리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1, 2 합쳐서 800만 장, 900만 장 나왔고 3도 한 500만 장 정도 나와서 이제 1400만 장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뭐 게임의 상인성이나 화제성에 비해서는 뭐 제 생각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피파가 많은 거라니까. 피파는 1년에 1700만 장이죠. 한 작품이. 모넌이 진짜 많이 팔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넌도 진짜 미친 거예요. 모넌도 지금 월드 하나로 이제 200만 장 이렇게 나갔죠. 모넌도 기본적으로 3,400만 장 팔아주는 게임이긴 했는데. 하는데 1000만 장을 한 네. 작품으로 넘긴 거는 이제 모넌이 요번에 그 캡콤 역사 처음이니까. 네, 캡콤이 1000만 장 판 게 없죠. 이 부분은 제가 좀 붙이는 건데 다크소울이 욕먹는 고질적인 최적화 얘기를 살짝 좀 해보겠습니다. 고질적인 프레임 드랍은 얘기했죠. 킹스필드 때부터 있었고요. 조작감 버튼 배치. 그러니까 아니 무슨 장인정신 있고 뭐 맵이나 이런 디자인을 또 많이 쓴다며. 근데 왜 이러는 거야. PC 버전은 진짜 유저 패치로 게임을 완성시키는 것 같아. 심지어 리마스터는 외조를 줬다고는 하지만 다크소울 1에다가 그냥 유저 패치하는 게 리마스터보다 낫습니다. 완성도가. 네. 그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스타원이 왜 키 변경을 안 해주냐고 하니까 블리자드가 했던 말이 최적화된 배치다. 이걸 바꾸면 종족 간의 밸런스가 무너진다. 일단 개소리를 한 게 블리자드란 말이에요. 이게 블리자드가 스타 리마스터에 키 변경을 안 넣어준 이유예요. 개소리하고 있네. 근데 문제는 이게 테스트했던 약간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원래 스타1의 마지막 패치였나? 마지막 참 패치였나? 리마스터 나오기 전에 이게 키 변경이 패치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근데 그때 플레이어들끼리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론을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는 무너뜨리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 결과 토론 끝에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에서는 단축키 변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크소울 1 같은 경우는 달리기 버튼이 액박 버전하고 플스 버전하고 반대거든요. 그거라도 바꾸게 해주던 X들아. 다크소울 2의 전부 버튼만 바꿀 수 있고 3부터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리마스터에서 드디어 이제 키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네, 원은 그렇죠. 근데 세세하게 조정이 안 돼요. 동작을 묶어놨어요. 회피, 달리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묶어놨기 때문에 뭐 그나마 세세하게 바꿀 수 있는 건 3랑 지금 4kg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위치로 리마스터를 샀습니다. 다크소울 리마스터를.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그 짓을 왜 했죠? 제가 그냥 긋고 말렸어요. 근데 한번 해보겠대. 스위치 버전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PC 버전도 개판인데 스위치 버전은 더 개판이에요. 그나마 플스는 좀 괜찮은데 PC랑 스위치는 진짜 완전 개판이에요. 플스 3 다크소울 1보다 그래픽이 안 좋습니다. PC를 가장 큰 에러가 초반에 나왔던 그 패드 접속 문제죠. 이제 패드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치에는 심지어 초기 버전은 사운드 싱크도 안 맞아요. 사운드가 음질이 낮아가지고 다 깨져요. 프레임도 밀립니다. 프레임이 밀리는 게 굉장히 큰데 방송 중에 무슨 싱크가 안 맞아버려. 네,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게임 내에서 원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있었던 처리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들 뭐 버그가 엄청 많습니다. 더 열받는 건 스위치 버전은 다른 버전보다 굉장히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 엄청 늦게 나왔죠. 거의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뒤에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다크소울 3에 글리치 버그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다크소울 3가 제일 좋은 무기군이 직검인데 모션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데 글리치 버그를 이용하면 특대검을 직검처럼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 가격은 풀 프라이스야? 기존에 있던 그래 버그가 없었어. 근데 새로운 버그가 다시 나타났어. 그 유명한 게 이제 다크소울 1에서는 이제 무한으로 소울을 쓸 수 있었거든요. 보스 소울 같은 걸. 그걸 막았어요. 리마스터에서. 근데 다른 방식이 또 돼요. 그리고 사방향 그것도 안 고쳤다며. 그건 못 고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기술적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네. 스위치로 제가 했지만 전 로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방향이 뭔지 몰라요 지금도. 심지어 전 블러드본으로 사이드 스텝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들이 세키로에 가서 고쳐 얻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최소사양이 아니고 권장사양이면 약간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난 2070인데 게임이 멈추더라 이씨. 핫도플 안 넣는 순간 멈추더라고. 네. 근데 PC판은 약간 뭐 그런 부분 어쩔 수 없는 걸 이해는 하는데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어떻게?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술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맞아요. 자기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자기들이 제작하는 상황에서 이 그 장인 정신을 보면 그 말은즉슨 소니라든지 다 액티비전이라든지 뭐 어떻게 얘들 기술 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프롬이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같아요. 근데 이야기 조심해야 돼.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다가 프롬 기술력 좋은데요. 빽 이렇게 당해가지고 내가. 왜냐하면 그게 다크소울 1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신성화 문제가 무서운 게 프롬에 대해서 신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롬이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프롬은 이건 팩트예요, 진짜. 기술력이 굉장히 낮은 회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에요. 이거 봐봐봐. 이거 나쁜 사람이라니까. 방금까지 당신이 하고 있잖아. 그 편집이지. 아, 걸려들었어. 이게 합력한 거였어요. 이건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저를 팔아넘긴 거죠. 아, 당했어. 뭔 소리야? 시점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얘들이 골탕 먹으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30년 동안 같은 그 시점에 문제가 있는데 얘들이 못 고치는 거는 정말 나가 죽어야 되는 거는 기술적이거든요.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감을 못하겠다, 카메라. 플레이 스타일 달라서 공감을 못하겠다. 니는 자꾸 니가 알아서 스스로 카메라 돌리잖아. 근데 타겟팅을 했을 때 벽이 붙어버리잖아. 그러면 원래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벽이 투명하게 되면서 두 사람 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냥 벽에 가려버려. 그런데 논타겟팅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죠, 세키로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오늘 마지막 주제인 세키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12월 8일 프롬은 매우 짧은 트레일러를 공개합니다. 이 트레일러의 내용은 그러니까 새로운 IP에 대한 트레일러였다고 했어요. 물론 뭐 게임이겠죠, 게임에서 하니까. 근데 공개된 영상이 겁나 짧아요. 짧기도 하고 좀 약간 뭐랄까 소리부터 막 그 주원에 나오는 소리 있죠. 예, 그 소리 같은 소리가 쭉 나죠. 일본어가 좀 병풍처럼 지나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 장치 같은 게 막 조이는 소리가 하면서. 주원에 나오는 그래서 구원 이야기 나온 거예요. 예. 쿠나이가 감긴 듯한 뼈 기계 장치가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측을 두 개로 좁혀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일본풍의 게임이 구원하고 천주 두 개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고 약간 공포적인 요소가 있어서 구원일 수도 있다. 그렇게 E3 2018에서 게임의 이름은 세키로, 부제는 섀도우즈 다이 트와이스, 일본 센고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게임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번 작품은 소울 시리즈와는 다르게 멀티 요소가 전혀 없으며 문라이트 소드, 월광검도 나오지 않습니다. 미야자키 말로는 이미지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매번 월광검을 넣는 징크스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넣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DLC를 사람들 기대하고 있죠. 블러드본도 그랬거든. 예. 멀티를 넣지 않은 건 멀티플레이를 고려해서 정해가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모두 넣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의견은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멀티 집어넣었으면 폭망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회사였잖아요. 그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손놀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긴 했는데 기술적 한계로 아이디어를 못 넣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실제로 저만의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때문에 뺐던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전에도 자기들 아이디어 중에서. 그러니까 더 역동적이거나 이런 그림들을 못 만들었겠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인사일 같은 것도 지금 호평받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좀 넣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모션이나 이런 것. 아마 전 이게 갓오버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갓오버도 전투가 끝나고 나면 화려하게 막 마무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액션성을 올리고 싶지 않았을까?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 지금. 갓오브 디렉터랑 미야자키가 같이 사진을 찍고 그쪽에서 이제 인터뷰를 미야자키 감독한테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 소울리 전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힌트를 준 거죠. 미야자키는 반대로 갓오브를 보고 힌트를 또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선의 경쟁 같은 거고. 다크 소울 2 이후 하드 모드가 존재하는 게임이기도 한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미혁이 형이 해봤으니까 얘기를 해주겠죠. 이 부분이 뭐냐면 난이도를 바꾸는 게 그전에도 존재를 했단 말이죠. 데몬즈 소울 존재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몽 시스템도 있었고. 근데 2 같은 경우는 패자의 계약인가요? 다크소울 2에는 이제 패자의 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난이도를 급상승시키는 게 존재했어요. 세키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 2회차를 시작하면 주인공의 주군인 이제 황자가 이미 줬다고 하는 부적을 얻게 돼요. 부적을 이제 황자를 만나자마자
돌려줄 수가 있어요. 예, 황자가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돌려주면 페리 타이밍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저스트 타이밍 때 페리를 못하면 피가 무조건 깎여요. 아 그걸 건드려? 예. 두 번째, 그래. 그 선봉사에 가서 이제 하나의 종이 있는데요. 종을 치면 그 종이 붙어 있는 귀신이 저한테 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받는 데미지가 다크소울 2의 페달 계약급으로 확 올라가요. 패자의 계약은 어느 정도죠? 어떻게 바뀌죠? 페달 계약은 내가 주는 데미지가 줄고 저한테 받는 데미지는 늘고요. 그리고 다크소울 2에서는 적들을 13번인가 뭐 지금 저의 기회가 안 나는데 15번인가 죽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퇴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아 그래 그런 기능이 있었죠 그래. 예, 퇴근하지 않게 됩니다. 그또 페달 계약도 시작하자마자 맺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마을에서 바로 맺을 수 있고 튜토리얼 끝나자마자 맺을 수 있어. 세키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그게 이제 2회차를 시작해서 이제 그 부정을 돌려줄 수 있는데 종기를 얻는 것도 진짜 극초반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휴브를 3개 정도 가면 바로 그걸 얻을 수가 있죠. 데몬즈는 내가 모르겠고 안 해봐서 완흑 완백 이걸 안 해봐서 내가 모르겠고 사실 개몽이 저 정도로 난이도를 바꾸진 않잖아. 개몽은 그냥 몇 가지 패턴을 더 추가해요 사실은. 데몬즈의 완백 완흑은 저렇게 쉽게 선택이 안 되거든. 쌓아둬야 되거든. 그렇죠. 예, 수치를. 뭐 죽이고 아니면 좋은 일을 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선택이 가능한 하드 모드는 2개가 맞겠네. 네, 2가지죠. 2가지인데 스팀으로 유통되는데도 PC 버전 심의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체가 되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팀이 아니라 윈도우 스토어로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추론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윈도우 스토어로는 발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겨울 원더 페스티벌에서 주인공의 피그마 발매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피규어랍니다. 뭐 블러드본의 시계탑의 마리아도 같이 나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블러드본의 사냥꾼은 이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임 발매 전 요소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 이 세큐로에 대한 내용은 인터뷰 위주로 제가 꾸며봤어요. 시작은 천주의 후속작을 생각하고 기획을 한 건 맞대요. 근데 이 기획은 아주 극초반에 뒤집혔대요. 오래 가지 않았대요. 왜냐면 미야자키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천주의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어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게임인 세키로로 변경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못 믿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인 발언에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 뭐냐면 그 우리가 프롬이냐 니냐가 갈린다는 거예요. 미야자키는 안 만들어 봤겠지 전주를. 프롬이 손을 안 댔다고? 쿠레나이랑 폴을? 개발팀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닌지 뭐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결국 존중의 의미로 세키로라는 새로운 IP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근데 왜 액티비전이랑 같이 갈까?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전마가 말을 좀 이상하게. 제가 제대로 해본 건 전주 3밖에 없어요. 전주 3는 보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론적으로 아무도 안 죽이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암살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게임인데 안 들키고 보스까지 가야 점수가 제일 높아요.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고 등급마다 클리어시 주는 보상 아이템이 달라져요. 근데 세키로는 7대3 정도로 전투의 비중을 좀 더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암살이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는 있을 거라고 미야자키는 말했어요. 세키로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번 부활할 수 있는 회생이라는 시스템인데 한 번에 세 번까지가 가능하죠 이거. 예, 3번 되죠 3번. 네. 아마 한 페이지당은 한 번씩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먹치는 것도 막을 수 있죠. 적어도 한 번은 아닙니다. 네. 이건 싸움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지만 미야자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포기하지 마라. 긴장감을 계속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은 한 번 더 살려줄 테니 또 뒤져봐라. 더 뒤져봐라. 라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회 아닙니까 부장? 근데 사실 이 회생 시스템이 스토리하고 관련이 있죠. 아주 깊죠. 예, 네,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예, 발매한 지 얼마나 된 게임이라고. 앞서 말했듯이 DLC나 확장팩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 해 얘를 맨날. 지금은 없다 그래. 지금 뭐 티포시랑도 이야기 진짜 많이 했는데요. 연말에 하나 정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액티비전이 가만 아니지. 안 그래도 지금 블리자드 상황 안 좋은데. 이만큼 또 많이 팔렸고 네. 지금 세키로도 한 300만 장 넘은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스토리상에 또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DLC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DLC가 안 나오더라도 후속작은 나올 거야. 팔렸는데 안 나올 수가 없지. 투자하는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으면 뭐 얼마큼 이상 되면 다음 작품 뭐 자동 계약을 갱신된다든지 그런 요소를 넣었을 겁니다. 뭐 알아서 하겠죠. 내가 봤을 때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프롬이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프롬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봤을 때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쫓는 회사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니면 현실에 타협했던 걸 수도 있죠.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직원들 월급 주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전처럼 뭐 스탯을 찍거나 하는 레벨업은 없다고 했거든요. 미야자키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갓오브워랑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예 그렇더군요. 하지만 스킬이 존재하고요. 네, 똑같이 나오죠. 장비가 있고요. 공격력과 체력 등 상승이 있으니까 전 이거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갓오브 방향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갓오브워랑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무기를 자랑했던 게임이지만 메인 무기는 사실상 칼 한 자루입니다. 대신 보조 무기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보조 무기들은 사용 횟수 제한이 있기도 하니까 메인 무기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은 매우 독특한 전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전에 나온 갓 오브 워가 매우 큰 영향을 준 것 같다는 게 갓 오브 워를 해봤던 묘기 형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갓 오브 워도 기존 소울 시리즈는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서로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일단 다크 소울은 시리즈가 갈수록 유저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 패턴 자체가 획일화되어 갔어요. 기존에 있던 패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에 와서는 페이지를 늘리는 등 비통을 늘리는 등 전투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난이도를 조절했어요. 그게 3 DLC에서 이게 너무 심했어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평가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아이디어가 다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창의적이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냐. 그때 아마 미야자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크 소울 자체가 패링이 워낙 강력했죠. 회피와 가드를 이용한 플레이가 너무나도 또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획일화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법을 이제 예, 쓰기 시작했죠,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는. 근데 세키로는 기본적으로 잡기, 하단, 강력한 공격, 찌르기, 패턴마다 대처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잡기 공격은 거리를 벌려야 되고요. 하단 공격은 점프를 해야 되고요. 강력한 공격은 회피를 해야 됩니다. 잡히지 않는 거하고는 다르죠? 잡거나 막아야 되죠. 네. 예. 찌르기는 피하거나. 막는 것도 가능하지만 간파라는 유일하게 기존의 패링에 가까운 동작이긴 하지만 성공한다고 해서 바로 앞잡 뒤잡이 들어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 체감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인데 이건 후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기존의 소울 시리즈는 회피 혹은 가드, 또 가드 안에는 패닝도 포함될 수 있죠. 거의 원버튼 리듬 게임의 느낌이에요. 세키로는 약간 키가 3개 혹은 4개짜리의 리듬 게임을 하는 느낌으로 변경됐다는 거죠. 적의 패턴에 따라서 내가 대응책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키로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꼬이고 플레이의 양상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던 체간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건 체력과 다른 게이지예요. 흔히 격투 게임에서 보이는 가드 게이지 같은 건데 적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적의 공격을 타이밍 맞게 저스트 가드를 하면 이 체간 게이지가 쌓입니다. 물론 타 격투 게임이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체간 게이지는 줄어들어요. 다만 피가 줄어들수록 이 체간 게이지가 회복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져요. 근데 몇몇 적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체력을 까는 것보다 빠르게 체간을 채워서 인살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그때 그 인살로 남은 피를 한 번에 없앨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효율이 좋아요. 근데 시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사실 이렇게 하라고 게임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 티폰 씨가 말한 이런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았다면 사실 기존에 있던 뭐 저희가 계속 앞에 티폰 씨 이야기했던 그 소울의 방식을 똑같이 예, 답습했을 겁니다. 유저들이. 그러니까 미야자키는 아마 기존 소울 시리즈와는 다른 선택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선택이 다양한 선택이 아니라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방향의 강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선택지를 줘봤자 어차피 같은 방식을 답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 편한 방식을 찾아가는데 미야자키는 이 방식을 사람들이 적응하도록 강제를 한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네. 인왕이 잘 보여주죠. 인왕이. 전 기본적으로 손이 느리기 때문에 템포가 빠른 게임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닌자 가이덴도 그래서 힘들어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세키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적응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좀 더 해봐야 알 것 같긴 해요. 물론 저는 이제 프로 게임을 거의 대부분 논타겟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피지컬의 부담이 많이 가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논을 한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모논에 가까울수록 저한테 맞는 거니까 지금 그만큼 세키로를 모논만큼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뭐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 이 시스템 때문에 세키로가 소울 시리즈보다 어렵다 라는 말이 많았는데 좀 해보니까 적응되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더 쉬워요. 감동 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이 훨씬 부분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보조 장비를 이용해서 적들마다 카운터 장치가 있어요. 보조 장비라든가 아이템을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쉽게 잡는 방법들이 대량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뭐 칼싸움 하고 싶으면 칼싸움 하고 약점을 제가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쉽게 잡을 사람은 또 쉽게 잡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시도라고 봐요. 뭐 이렇게 발매한 세키로는 대본 작성의 기준 메타스코어 90에서 91점, 액박 버전이 91점이고 풀스 버전 PC 버전은 90점입니다. 그리고 오픈 스코어 9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매 이후 어느 정도 진행한 이제 유저들 입장에선 뭐 시스템의 문제지 적응하지 할만하다 라는 평이 많고, 그리고 다이차 플레이가 무기가 고정이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다는 얘기가 많대요. 소울 시리즈만큼 다이차 플레이가 즐겁지가 않대요. 좀 지루하대요. 제 아는 동생도 한 2, 3회차 하고 나니까 세키로가 질린대요. 그래서 세키로 8회차까지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뭐 하다못해 뭐 원래 그 닌자들 소태도를 쓰니까 뭐 대테도라든지 아니면 창 정도는 넣어줘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이미 나온 게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잡임 요소가 좀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이 AI가 굉장히 좀 멍청해요. 잡입 판정이 너무 후하고 그 뭐 프롬 다운 AI를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한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얘들이 진짜 AI를 좋게 한번 만들어 봤대요. 거짓말 같긴 한데 시원시원한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서 야 이건 빼자.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라스트 오브 어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라스트 오브 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일반적인 난이도는 제가 최고 난이도는 안 해봤거든요. 엘리가 왔다 갔다 해도 적들이 발견을 못합니다. 플레이를 제외한 NPC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적들이 발견을 못합니다. 이걸 뺐다고 합니다. 이걸 넣어놨더니 게임 플레이가 안 될 정도로 꼬인대요. 그리고 초창기 버전에는 적들의 AI가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게임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나중에 이게 이제 DLC 형태로 최고 난이도가 다 추가가 됐죠. 그게 아마 초창기 버전에 그나마 가깝지 않았는가 싶긴 해요. 뭐 프롬이 그런 걸 보고 배우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DLC로 난이도 이딴 거 내지 마. 얘들은 충분히 가능한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AI는 이런 걸 일부러 낮췄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게 칼싸움을 하는 듯한 이 손맛은 굉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묘기 형도 이 부분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거든요. 이건 이제까지 나왔던 칼 쓰는 무기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포화는 안 해봤잖아. 포화는 됐어. 망하다는 안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사실 포화나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화너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세키로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칼싸움 잘하려면. 여전히 최적화와 프레임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키 변경들은 그나마 좀 자유로워진 편이고요. 뭐 묘경도 좀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키를. 키 바꿨어요. 전 이렇게 또또 시계 방향으로 바꿨죠. 반시계 방향으로.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기존의 소울 시리즈와 스토리의 진행이 매우 눈에 띄게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했어요. 액티비전이 튜토리얼은 반드시 넣으라는 주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존에 프롬게임을 하셨던 사람들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뭔 아이템만 죽을 때마다 창이 떠서 꼭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겁나 많이 떠요. 근데 뭐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때까지 없었어. 근데 이 번역 부분이 좀 잘못된 게 많대요. 오히려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오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토리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대.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뜻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개 있긴 했는데 스포라서 안 넣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 일본 대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알아듣시는 분들이 고어랑 지금 현대어랑 약간 혼용해서 쓴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스토리가 이제 진짜 편해졌어. 프롬내를 버렸어요, 사실상. 이거는 스토리 진행 방식이 프롬내가 아니에요. 이미 스토리는 다 정해져 있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전 그래서 이 스토리 방식을 요구한 게 액티비전인지 프롬이 노선을 바꾼 건지가 궁금해요.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 그 솔루의 프롬데이를 작동하는 작품은 또 새로 낼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면 투트랙 전략일 수도 있고. 따로 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롬 절대 변하지 않는 회사고 이 성공을 했던 방식을 버릴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세큐로는 발매 10일도 되지 않아서 2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이 판매량은 다크소울 블러드본을 넘는 프롬 역사상 최고의 판매량이고요. 최종 판매량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서 멈춰도 많이 판 거지.
DLC와 후속작에 관한 부분은 블러드본처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돈이 될 거니까. 만약 플스5가 나올 때 블러드본 개발을 소니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다른 기술력을 도움을 받으려고 블러드본2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이렇게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블러드본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 게임 이름이. 그러니까 블러드본은 아닐 수 있는데. 네, 시작은 블러드본2로 시작을 할 거예요. 기획을. 근데 거기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이 회사가 기술력을 채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블러드본2가 만약 나온다면 전 플스5 런칭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세키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그래픽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의 기술을 액티비전이 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현재 2017년 기준입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긴 한데 283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이제 OS 팀도 있고 하니까 뭐 규모가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원래 진행하려고 했었던 팔콤 특집, 팔콤은 창립 이래 적자가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그 비법이 1년 주기로 게임을 발매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발매 텀이 짧아요.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근데 이 팔콤의 직원은 50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0명이 안 되는 게임 개발사에서 매년 게임을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팔콤도 저 안에 스토리, 그래픽, OST 팀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다 했거든요. 예. 뭐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왜 저렇게 보면 프롬이 와 직원 많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팔콤이 이상한 겁니다. 그 결과 팔콤은 그래픽이 지금까지도 개판이죠. 프롬은 또 이제 다크소울 2를 기점으로 해서 직원을 많이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이 적으니까 적자가 안 나는 걸 수도 있어. 이게 필요한 만큼만 이제 팔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손해를 안 보니까.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은 10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단위로 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프롬이 큰 회사는 아니에요 확실히. 왜냐면 프롬이 한 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아까 물론 그 데몬즈 소울 때 새로운 팀을 꾸렸다고는 하지만 데몬즈 소울을 만드는 동안 다른 게임이 뭐 나왔습니까? 다 딴 데로 가버렸잖아요. 현재 저희가 아는 걸로는 다크 소울 2와 블러드본은 동시에 개발이 됐어요. 얘들이 두 팀까지는 꾸릴 수 있는 것 같아. 네, 두 팀, 딱 보니 두 팀이 돼요. 그리고 다크소울 3도 불본하고 겹치죠. 불본 DLC랑. 네. 그러니까 더 짜고 짜와야 세 팀 정도일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프롬소프트는 한 번에 많은 프로젝트를 못해요. 직원의 구성상 외주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다크소울 리마스터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준 거죠. 그랬더니 그 사단이 난 거고. 현재 남은 떡밥으로는 아모드 코의 신작은 매번 한대요. 20주년 인터뷰 때도 해야죠.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누가 할 건데. 물론 미야자키가 아모드 코어를 만든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아모드 코어에 대한 약간 향수가 있어서 그냥 던진 리리스 서비스 같아요. 그리고 킹스필드 후속작 혹은 리마스터 리메이크 얘기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 근데 킹스필드를 이제 엘드 스크롤 수준으로 못 내면 사실 이제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앞부분에 안 했습니다. 일단 인터뷰에 의하면 미야자키는 킹스필드를 자신들이 손대는 것은 선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또 말 거지같이 했죠.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인터뷰 하는 사람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면 딴 이야기를 하죠. 네. 네. 모르겠어요. 이게 회피인지 존중인지 아직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러드본 2에 대한 떡밥은 늘 존재해요. 프롬의 전환점이 된 소니와의 데몬즈 소울 그리고 블러드본의 성공. 글쎄요. 소니하고의 연을 쉽게 끊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기술 제휴. 아마 소니는 그걸로 계속 꼬시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소니는 지금 너티도 뭐 산타모니카 이런 스튜디오 해가지고 지금 게임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앞서가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붙어가지고 빨아먹어야죠. 서로 유인해야지 이런 부분. 네, 이거는 프롬이 그런 기술력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썰이 그거죠. 플스5 런칭 타이틀로 블러드본 2가 나오는 거 아니냐. 혹은 그에 준하는 합작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게 가장 많은 썰이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세키로에 대한 피드백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가 끝나서 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야자키를 비롯한 이제 핵심 개발자들이. 일본에서는 이게 뭐 약간 그 당연한 거니까 하나의 프로젝트 끝나면 뭐 2주든 한 달이든 휴가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과연 이제 프롬의 다음 행보가 세키로의 DLC일지 기존의 후속작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신작일지 뭐 기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돈 때문이라도 세키로 DLC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거든요. 2019년 5월 21일
프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출과 루머로만 떠돌던 정보인데요. 드라마 왕자의 게임 원작명 얼음과 불의 노래의 작가인 조지 R.R. 마틴이 참가하고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다크 판타지 세계관의 게임이 제작되고 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보 공개로 조지 R.R. 마틴이 일본 게임사와 협업을 했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 회사가 프롬 소프트웨어라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3년 동안 협업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고 미야자키 감독 아래 타니무라 유이가 디렉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세 판타지 배경의 오픈월드 게임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한 점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프롬은 다크 소울 3 때에는 DLC를 포함한 크고 작은 5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동시 작업 중이던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가 세키로였고 그중 하나인 이 게임은 E3에서 엘든 링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프롬 제작, 반다이 남코의 유통으로 완전 신작인 엘든 링은 현재 플스4와 엑스박스 1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과 출시일은 미정입니다.